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주목한 이슈의 숨겨진 1인치를 찾아내는 시사토크 1인치 박혜진입니다. 자, 오늘도 송국권 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옛말에 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게 과연 맞을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서울은 이미 가득 찼고요. 지방은 텅 비어가고 있고 실제로 지역 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대구, 경북 통합 관련 뉴스도 나오고요. 또 행정체제 개편까지 예고가 되면서 이제 이 자치분권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지방자치 현 주소 어디쯤에 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오늘 시사토크 1인치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대구, 경북 통합 관련 뉴스 영상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감정 싸움으로 치다르며 무산 위기에 처했던 대구 경북 행정 통합 논의가 재개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대구 경북특별시로 통합하는 최종 중재안을 최근 대구시와 경북도에 제시하면서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통합은 대구 경북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 대구는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31년째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경북도는 22개 시군 중 15개 지역이 인구 감소 지역이며 지금 추세로는 20년 내 대구 경북 모두가 지방소멸 고위험군에 진입할 우려가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겁니다. 이에 대구 경북을 통합해 비수도권 거점 경제축으로 조성하기 위한 대구 경북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마련했습니다. 특별조치법은 개발특례, 투자특례, 재정특례 등 3대 특례를 핵심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개발특례로는 100만 제곱미터 이상 개발제한구역 해제, 44개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등의 특례를 포함해 풍부한 산업용지를 확보하고 투자특례를 통해 글로벌 미래특구, 투자진흥지구, R&D 포괄보조금 등 획기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며 연간 약 2조 원 이상 재정이 증가하도록 가칭, 광역통합교부금 등 타 시도 특별법에 없는 새로운 재정 확보 특례도 특별법에 포함시켰습니다. 대구정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행정통합에 의한 특례 권한이 확보돼 기업 유치가 활발해지면 2045년에 GRDP가 1,512조 원으로 연평균 9% 성장하고 일자리는 773만 개로 지금보다 504만 개, 2.8배 늘어나며 인구도 1,205만 명으로 714만 명, 2.4배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의 서울특별시보다 인구는 1.4배, 일자리는 1.5배, 사업체는 1.4배, GRDP는 1.3배 많은 수준입니다. 다만 통합 절차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조속한 추진을 위해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 동의만으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 홍준표 대구시장의 뜻이지만 공론화와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특별법이 심의 의결돼야 하는데 야당은 물론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여당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통합에 대한 의견 유보나 반대 분위기도 형성돼 있어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정치력이 어떻게 발휘될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우승문입니다. 네, 지난 10월 21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이 행정통합에 관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을 했습니다. 물론 이전에 이 홍 시장이 이거 통합 무산해야 한다. 그래서 한 차례 위기도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통합에 성공을 하면서 지방 행정의 개혁이다, 역사적 이정표를 세웠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럼 대구 경북 통합의 의미 그리고 어떤 효과가 있을지 한번 좀 살펴볼까 봐요. 일단 대구 경북의 행정통합을 먼저 했지만 예. 이것이 대구 경북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행정체제를 전면 손절하는 저는 신호탄이 쌓아올려졌다고 봅니다. 물론 앞으로 난관도 있지만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협약을 할 때 네.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우동기 지방시도위원장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구 경북만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전국을 몇 개 근육으로 묶는 네네. 이 작업의 시작이 됐다. 그때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도 전부 다 근육별로 발전을 시키겠다는 그 증사제를 내놓은 적이 있거든요. 예. 그 이제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되는데 명칭이 대구 경북 특별시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서울 특별시 다음에 두 번째로 특별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대구 경북이 하나로 합치면 인구가 한 500만 됩니다. 500만 되는데 지금까지 제2의 도시라는 부산의 인구가 327만이에요. 네네. 그다음에 인천이 300만입니다. 그럼 그것보다 훨씬 많은 그 메가시티가 하나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 대구 경북 안에서는 가장 저는 기대하는 것이 지금 경북 북부를 비롯해서 다른 그 시도도 있지만은 지방 소멸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인구가 워낙 줄어드니까는. 그런데 이것을 하나의 큰 카테고리로 묶으면은 시너지 효과를 발생을 해서 인구 소멸 지역도 줄어들 것이고 조금 전에 저 화면에서도 나왔지만은 대구 같은 경우는 31년째 GRDP가 꼴찌입니다. 네. 저 지역 총생산이 꼴찌인데 이렇게 경북과 같이 하면 같이 시너지를 발휘를 해서 경쟁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국제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런던이나 아니면은 도쿄, 상하이 이런 데도 굉장히 메가시티를 제약을 하고 있어요. 국제 경쟁력 때문에. 그래서 대구 경북이 행정 통합이 실제로 이루어지면은 네. 대구 경북뿐만 아니고 새로운 모델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이게 메가시티의 모델이. 그래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다른 권역으로의 그 행정 통합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예. 말씀해 주신 분에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초단체, 그러니까 시군구 단위에서 통합은 있었지만 광역에서 통합은 처음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항상 나오는 게 이제 지역 간 불균형이지 않습니까? 다 수도권으로 몰려 있다라는 거고, 몰려 있으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의 규모도 달라지는 거고, 경제에 있어서도 그만큼 시장의 파이도 커지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가뜩이나 수도권으로 쏠려 있는 부분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은 지방 내에서 흩어져 있는 그런 어떤 기능들을 하나로 묶어서 통합을 해서 하나의 커다란 틀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 힘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들자라는 게 지방 통합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통합의 방향에 대해서는 아마 그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이름이 지금 확정이 된 건가요? 대구 경북 특별시인가요? 특별자치도로 한 건가요? 이것도 사실 지금 우선은 그때 우선은. 합의할 때는 이제 대구 경북 특별시로 네. 우선은 출범을 하는데 아직 또 법이 통과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시도 이회에서도 통과가 돼야 되고 예. 특별법이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법을 통과하면 국회에서 통과를 하기 때문에 네네. 국회 차원에서 이것을 특별시로 할 것인지 특별도로 할 것인지 예. 그것은 그때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아직 이제 대구 경북에서는 특별시로 하자는 입장.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첫 단추는 끼웠습니다만 지금 넘어야 할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2026년 7월 1일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이 통합을 하기까지 뭐 여러 차례 우여곡절도 있었고 또 이 과정에서의 문제 제기도 꽤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쟁점도 해결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갈등의 소지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짚어주시면서 이게 순조롭게 과연 갈 것인가 여기까지 전망을 해보죠. 이 지역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한 8분 농선을 넘었다고 해요. 예. 8분 농선 넘었는데 남은 2분 농선이 저희들 등산하다 보면 깔딱고개라고 나오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코스가 있는 거예요. 네. 2분 농선이 이게 더 문제라고 하는데 어쨌든 넘어야 될 텐데 이게 한번 도중에 그 무산될 뻔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홍준표 시장이 그때 1차 합의 시한 전날에 무산 선언을 해버렸거든요. 그게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러면 통합을 하면 통합 청사를 어디다 둘 것이냐. 예. 지금 대구시에 있고 경북도 난동에 있는데 그렇죠. 어디다 둘 것이냐. 그리고 통합을 하면은 그 안에 기초자치단체 시군의 권한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됐어요. 지금도 그게 아주 큰 문제로 여전히 남아 있는데 그때 일단 이야기하기로는 그러면 행정 저 통합청사는 세 군데 두는 걸로 대구의 중부청사. 그다음에 안동에 경북도가 있던데 거기는 북부청사, 네. 포항에 동부청사 네.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걸 과연 효율적으로 어떻게 또 운영을 할 건지가 남아 있고 또 하나는 시군의 권한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시군은 그러면은 통합이 돼버리면은 경북에 있는 시군들 있잖아요. 예. 경북에 있는 기초단체들. 그리고 이거는 우리에게 어떤 권한이 있느냐.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일단 봉합을 했어요. 예. 기존의 권한을 그대로 살려둔다. 그런데 전체 통과는 새로 만드는 통합행정기구에서 한다. 예. 좀 애매하죠. 그러네요. 이게 워낙 우리의 의견을 반영하지도 않고 위로부터의 이 행정 통합이 네. 이루어지니까 워낙 그냥 반발이 심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그래서 이제 세 개를 한 넘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초단체예요. 예. 경북도 내 기초단체가 22개가 있는데 이번 논의 과정에서 우리는 배제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각 기초단체별로
지금 항의 성명이 막 나오고 있어요. 예. 이것도 다 이제 나중에 조정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대구 경북에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주민들 의견을 제대로 물었느냐, 예. 그 주민 투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고 또 하나 마지막 거로 이제 넘어야 될 것이 2026년 7월을 목표로 하는데 2026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계산하지 않을 수 없는 정치권이 있죠. 그런데 그렇죠. 특별법을 내년 6월까지 제정을 한다는데 각 정당에서 예. 지방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볼지 대구 네. 경북을 이렇게 통합을 하는 게 그러니까 특별법 제정을 넘어야 되니까 세 가지 고개가 남아 있죠. 만만치 않네요. 그야말로 깔딱고개네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명분으로 놓고 보면 이게 약간 모순되는 부분이 생긴 겁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앙정부와는 별개로 이른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더 예. 지역에 가까워서 지역 현안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서 민주주의 훈련도 이루어지게 만드는 게 지방자치라고 하는데 그 지방자치가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지역 불균형이 있으니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통합을 하는데 그 통합 과정에는 막상 주민들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방자치를 강조하기 위한 건데 지방자치가 빠져버리는 그런 모양새가 돼버렸다라는 네.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문제 중에 그럼 청사를 어디다 둘 것이냐? 이게 이제 저도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현재 있는 뭐 대구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에 간다, 뭐 상주에 간다 이렇게 돼버리면 마치 우리가 수도권 집중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지방 내부에서 수도권이 별도로 생기는 효과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모순을 또 어떻게 극복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큰 과제가 될 것이고 예. 마지막으로 지금 정리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정치적 논의지 않습니까? 그럼 국회로 가야 되는데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야당이 훨씬 더 숫자가 많잖아요. 네. 그런 문제들도 아마 걸림돌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22개 그 시군의 우려는 뭐 이렇게 가다가 대구시만 좋은 우리는 들러리만 쓰는 뭐 이런 결과로 또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을 그런데 국가 대개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시선도 있는데 지금 행안부가 행정체제 전면 개편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또 연말에 권고안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30년 만에 이루어지는 행정체제 개편이 되는 것인데 여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야 될까요? 일단 행안부에서 저 자문기구를 하나 구성을 했어요. 뭐냐면은 명칭이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입니다. 아유, 깁니다. 예.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이라는 데 방점을 두셔야 돼요. 네네. 앞으로 이제 지금 저 지방자치돼서 30년 됐는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벌써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10월 달에 대구를 시작으로 해서 전국 이제 5개 권역별로 이 자문위원회가 다니면서 지역별로 지금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어요. 수렴을 해서 이제 권고안을 낼 텐데 말씀하신 대로 95년 이후에 이게 여러 가지 이 개편을 해야 된다. 이제 좀 새롭게 바꿔야 된다는 논의가 있었지만은 네네. 지금 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때와 지금 현실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 인구 감소에 따라 인구가 확 줄어든 지역도 있고 좀 거기서부터 늘어난 지역도 있고 또 실제로 행정구역하고 본인의 생활 거주지가 환경이 또 안 맞는 데도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바꿔야 되는데 바꾸는 것이 지금에 있는 기존의 체제 그러니까는 그 강역시 있고 기초시 있고 그다음에 읍면동 있고 그 강력단체 기초단체 읍면동 이 체제를 그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단순화할 것인지 네. 2개 정도로 줄일 것인지 이 부분까지 강부미학의 기금 자문위원회가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권고안이 나오면은 그거를 또 행안부에서 내겠죠. 그럼 이것도 또 법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예.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방자치 문제인데 결국은 주민들은 좀 소외가 되고 이게 나중에 최종 결정은 중앙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중앙 행안부나 네네. 아니면 국회에서 하게 되니까 뭐 굉장히 모순되어 있습니다. 좀 모순된 측면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문위원회가 정말 설득력 있는 타당한 안을 만들면은 그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 뭐 전체 행정체제 개편에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해야 될 일들은 비교적 명백해 보이죠. 뭐 좀 전에 리포트에서도 나왔고 이제 평론가도 지적을 해주셨겠지만 지역들은 뭐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도 소멸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 어떤 학교도 줄어들고 의료 시스템 지금 의료 대란도 계속 네. 이어지고 있지만 네. 의료도 제대로 지원이 안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통합을 해서 생길 수 있는 시너지라는 것을 이게 단순하게 행정체제를 개편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규모가 좀 막 커졌고 그다음에 그 결속이 생겨서 이게 효율적으로 움직이려면
받아들이는 주민들의 인식부터 좀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냥 태어나서 살기 때문에 나는 이 동에, 이 구에 살고 있어. 이런 게 아니라 싹 그거를 좀 바꿨을 때 그럼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생활을 바꿀 수 있느냐까지 네. 같이 내려가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동참, 주민들이 이거를 바꿨을 때 내가 내 생활이 이렇게 편리해질 수 있다라는 거,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쪽에 행정이 돼야겠죠. 네, 쉬운 네. 일은 아닙니다, 진짜. 그런 좀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이 되어야겠네요. 그리고 그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 그 우선순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30년 만에 행정체제 개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방자치도 내년이 되면 30년이 됩니다. 그 첫 지방선거가 시작됐던 게 95년이었던가요? 2월? 사실 예. 이제 95년이 이제 완성이라기보다는 제대로 된 지방선거가 처음 시작이 됐던 거고요. 왜 그러냐면 원래는 사실 이 민주주의를 얘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라는 건 당연히 원래는 따라갔던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49년대부터 지방자치법이 만들어졌었고 이후에 선거도 매번 치렀습니다. 이게 뭐 예. 기초도 그렇고 광역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자치시대를 열어가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61년도에 박정희 정권이 들었으면서 일단 군사 정권이었고 그때 당시에는 중앙 집권에 의해서 경제를 살리자는 목표를 가지고 온 국가가 한 곳으로 힘을 모으는 그렇죠. 그야말로 중앙 집권을 하는 시대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61년 이후로는 지방자치라는 게 사실상 사라졌던 거예요. 그러다가 부활을 했던 게 1991년이 처음 부활을 하긴 했는데 그때만 해도 지방의회만 부활을 했었고 이제 단체장은 뽑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95년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 단체장도 같이 뽑기 시작했기 때문에 동시 지방선거가, 그때부터 이제 지방자치가 다시 부활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지자체장들이 민선 8기입니다. 그러니까 95년에 시작으로 해서 4년마다 지방선거를 지금 계속 치러오고 있는데 흔히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이 지방자치의 효능감을 과연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 조금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효능감을 예. 주민들이 느끼기는 느낀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효능감을 느끼려면은 실제로 재정 분권이 돼서 우리가 내는 세금을 우리가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실질적인 뭐 생활이 나아진다든가 이 삶의 효능감을 느낄 텐데 예. 지금은 재정 분권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효능감을 다른 데서 느껴요. 뭐냐면은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들어서고 나서 각 지역별로 축제가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네, 축제 맞습니다. 많아졌죠. 예.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뭐 상징물들, 지자체별로 이벤트하고 또 스토리텔링을 해서 그 이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스토리텔링을 하고 하는데 그러다가 무용지물이 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죠. 네.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그 관광객도 오지 않고 그냥 뭐 과거의 전설이나 설화 같은 걸로 뭐 조형물을 만들었는데 네.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식이 되는 것이 있으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뭐 폐단 중에 하나인데 물론 그 지자체 풀뿌리 민주주의가 중요하고 그렇게 가야 되지만은 그런 사이 폐단들이 좀 있다는 거죠.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4년 임기잖아요. 하면은 많이 하면은 12년까지 하는데 본인의 임기 동안 치적을 쌓으려고 하면은 네. 전체적으로 재정 분권을 해야 된다고 막 중앙에 가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내 지역에 어떤 이벤트를 하나 만들어서 내 임기 상징물을 동안. 만들고 네. 그러니까 그게 보면 또 새겨놓잖아요. 아무개 시장, 아무개 군순이 다 예, 이렇게 예. 새겨놓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그런 식으로 그 직선제의 좀 폐단이 좀 나타나는데 주민들로서는 자기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여러 가지 이제 조형물도 설치되고 또 관광 그 개발도 하고 하면은 예. 거기서 그것에 대해서 효능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또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겠죠. 예, 맞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마침 공교롭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현재 살고 있는 구에서 살기 시작한 게 딱 30년 됐네요. 하필이면. 그래요? 예. 그 지방자치 역사를 그대로 이 구에서 한 구에서 맞이하다 보니까 네. 차이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벤트성으로 보이는 축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그 각 구가 가진 특성이라는 게 있죠. 저는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뭐 교육과 관련돼서 좀 특화된 부분도 있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출입국 관리 사무소 이런 것들도 있어서 드나든다는 그런 특성도 있어서 거기에 맞는 행사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이렇게 개발을 하다 보니까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이 사람이 이 부분은 잘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뭔가 그의 특성이 맞춰서 다들 뭔가를 하긴 하는데 예. 이 사람은 뭐 내 걸기는 비슷한데 이거 별로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아이디어는 비슷한데 그 같은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들을 주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이제 30년씩 되니까 그렇죠. 조금은 이제 지방자치도
조금은 효능감을 가지는 것을 좀 보여주는 시대가 된 것도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지자체장이 누가 되더라도 내 생활에 별로 크게 변화가 없다라고 이제 이미 인식하고 있는 그런 주민들도 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나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지역 주민의 참여도가 그렇게 또 썩 많지 않다 또 이렇게 느끼는 주민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지자체들 역시 이 지방자치 30년이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긴 세월이지만 자치, 말 그대로 스스로 이 자치를 하고 있다라고 과연 자평할 수 있는가. 이 부분 평가를 좀 해보고 싶은데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의 현 주소라고 할까요? 일단 지방자치 제도가 처음 시작된 것은 그 김영삼 전 대통령 때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때 많이 발전을 시켰고 네. 이거 획기적으로 전환시킨 사람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해서 또 그 서울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다 이전시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30년이 됐는데 이게 저는 이제 이 정치가 너무 많이 가미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자치단체장들이 보통 보면 선거를 하면은 그 정치인들이 많이 가서 이제 단체장을 맡게 되잖아요. 그렇죠. 단체장을 맡게 되고 시군의회 그러니까는 그 도의회나 시의회 이런 데도 보면은 어떤 거기서 그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기보다는 주로 이제 정치권에 가까운 그리고 정당이 공천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처음에 시작된 것이 주민들이 정말 이 지방자치를 갈구를 해서 뭐 그런 측면도 어느 정도는 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올라간 게 아니고 처음에 어떻게 보면 정치적 그 목적으로 정치적 이벤트 비슷하게 정치적으로 필요해서 이게 시작이 된 측면이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 뭐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시작이 되지만은 너무 우리 지자체는 정치화됐다. 네. 정치화됐다. 그래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자치 조직도 자치적으로 하고 행정도 하고 지방 사무 같은 것도 하고 자치 조례 규칙 그러니까는 법률이나 이거 외에 조례 같은 것은 지방 자치가 하니까는 그렇죠. 조례 재정권 같은 것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정권입니다. 예. 지방 재정. 그러니까 재정 분권이 정말 지방하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재정 분권을 하기에는 우리나라 지자체별로 그 여건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네네. 아주 세수가 풍부한 쪽도 있고 세수가 부족해서 재정 자립도가 아마 20%도 안 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지역과 일률적으로 다 이제 그 재정 분권을 하게 되면은 그게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정부의 부담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재정 분권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지자체가 상당히 앞으로 나가는 게 어려운데 하나의 대안이 저희들이 처음에 이야기했다시피 행정 체제를 지방 행정 체제를 아예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3단계 그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좀 더 이렇게 광역화하고 예. 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은 될 수 있다고 늘 봅니다. 네네. 우리가 이게 잘 안 풀리고 있다라는 부분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이제 곧 이제 정부 예산안 편성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각자 살고 있는 계신 데에서 국회의원들이 현수막 많이 걸잖아요. 네. 내가 얼마 끌어왔습니다. 네. 내가 이거 설치했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아니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데 왜 중앙정치를 해야 되는 국회의원이 매번 거는 건 예산 따왔다, 도로 놨다, 뭐 다리 놨다 이걸 왜 국회의원이 얘기를 하고 있지? 이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큰 권한들은 다 중앙정부에 집중이 돼 있는 거예요. 예. 지방자치 정부가 할 수 있는 거 대표적으로 매번 뉴스 한번 나올 때마다 막 나라를 들썩들썩하는 게 그린벨트 해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그건 다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성출직으로 하는 국회도 구성이 그렇지만 한편으로 또 행정부 그러니까 중앙 정부도 권력의 속성이 그런 건가 봅니다. 이렇게 힘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인허가권을 쥐고 있을 때 이렇게 좀 뭔가 뭐 그냥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쥐락펴락 할 수 있다는 것과 다 나눠지고 위해서는 우리는 지원 사업만 하겠다. 네. 이렇게 많이 다르잖아요. 그 안 넣으려고 하는 것 같고 그렇군요. 그런 예. 구조를 또 뒷받침하게 되는 게 시작하실 때 앵커님이 옛말에 사람은 나서 서울로 보낸다. 네. 다 서울에 와서 서울에 있는 대학 나와서 서울에 있는 중앙정부의 근무들을 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런 것들이 기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된 자치, 지방자치, 이 지방 분권이 이루어지려면 이제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한 것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재정 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부분은 공통된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는 한번 특례 씨들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11일 행정안전부가 입법 예고한 특례시 지원 특별 법안입니다. 특례시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법으로 특례시의 늘어난 신규 권한과 특례시 지원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도시 개발 분야에서의 권한 확대입니다. 특례시가 아파트 리모델링을 추진하려면 기본계획 수립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특별법이 제정되면 자체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또 51층 이상 대규모 건축물도 도지사 승인 없이 건축을 허가할 수 있어 특례시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도시 개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법은 중앙정부의 지원 방안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해 특례시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특례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정부에 건의하도록 했습니다. 특례시들은 이번 특별법 마련에 대해 먼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특례시 제도의 성공을 위해선 과감한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며 재정 권한의 확대와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립이 특별법에 추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 권한과 재정 권한이 있는데요. 재정 권한이 더 중요합니다. 다 달라는 게 아니라 일부라도 갈 수 있는 재정 권한의 일부를 특별법에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35개 정도 부여받았는데 우리가 지방시대위원회에 요구한 것에 비하면 아직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것도 더 담아내야 되고 행정과 관련해서 이 조직의 자율성도 우리가 더 얻어내야 됩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은 40일간의 입법 예고를 거쳐 올 연말쯤 국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네, 들으셨겠지만 핵심은 재정 분권입니다. 계속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실제로 통합을 결정한 대구, 경북의 경우에도 지금의 재정 자립도 가지고 지방자치 과연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또 문제 제기도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방 재정 자립도가 어떤 정도 상황인지 좀 살펴주세요. 일단 뭐 전체 그 지방 재정하고 중앙 재정, 그 지방 대 중앙의 구도를 하나 살펴봐야 되고 예. 하나는 지방 자치 단체 간의 또 그 그렇죠. 격차를 봐야 되거든요. 지방 대 중앙은 지금 그 지방세가 한 20% 차지하고 중앙에 받는 그 국세가 한 80% 돼요. 네. 그러니까 20% 이할만 자립이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데 그 대신 지방에서 전체 그 예산 중에서 쏘는 돈은 한 60 내지 70% 되니까 결국은 한 50% 정도는 중앙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이게 또 제가 또 정치 이야기를 자꾸 해서 그런데 정권에 따라서 달라져요. 정권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호남 출신이 대통령이 되든지 영남 출신 대통령이 되면은 각 호남 언론에서 항상 이 차별받는다. 아니면 영남 언론에서 지역 차별이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네. 나와요. 네. 그리고 어떤 때는 역차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예를 영남에서 대통령을 배출했는데 왜 우리에게는 예산을 많이 안 주느냐. 역차별 이야기도 나와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도 가장 이제 근본적인 이제 그 문제가 될 것이고 하나는 각 지역 간의 그 지자체 간의 재정 자립도 격차, 이 재정 자립도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이 큰 그 두 줄기로 이렇게 파악을 해서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예. 이게 30년 동안 많은 연구가 있었고 저도 그때 노무현 정부 때 제가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고 있었거든요. 지금 지방시대위원회. 거기 제가 그 기자면서도 참여를 해서 네. 많은 연구를 하는데 제가 가서 같이 공부도 하고 했는데 해법이 쉽지 않아요. 예. 그 해법이 지금까지 아직 풀리지 않고 넘어오고 나오지 있는 않는 거군요. 네, 나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요. 지금의 현 주소, 그러니까 지방의 재정 자립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떤 조사에는 지방 재정 자립도가 매년 하락해서 그 올해 43.31% 지방 세수로는 해당 지회의방 공무원의 급여도 줄 수 없는 지자체가 104개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뭐 어느 정도인지 좀 예상이 되시죠. 그런데 올해는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세수 결손이 56조 원을 넘어서면서 이제 지자체에 지급이 되는 지방 교부세도 또 확 감소하게 됐습니다. 자, 정부의 세수 결손이 이 지방 재정에도 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도 당연하죠, 예. 수입이 줄어들었으니까 나눠줄 수 있는 돈도 줄어드는 거고요.
지방교부세 불용 처리한다라고 하죠. 그냥 어려운 말이 아니라 기재부에서 우리 못 주겠습니다 한 게 7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에 역대 최대 규모 56조 세수 결손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냥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중앙정부에서 결정을 했고 그러면 그 돈이 지역으로 쭉 가야 될 돈이 7조가 넘는 돈이 못 갔던 거죠. 예. 그래서 이 지방에서 하던 사업들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뭐 도로라든가 교량 같은데 보수공사하는 것들이 일부 줄어들 수도 있고요. 또 생각해 보면 각종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뭐 어린이 진짜 야간 진료센터가 됐든지 간에 치매 노인을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뭐 아동들이 뭐 학교 끝나고 나서 방과 후 수업이라든가 이런 지원 사업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더 기존에 당장 급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부분에 대한 어떤 여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줄어드는 거예요. 네. 문제는 올해도 30조 원 가까운 세수 결손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방교부세를 불용처리해서 줄여서 지급하지 않는 금액이 올해 이어 내년까지도 만약 이어진다고 하면 오히려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수 결손의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지 말라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 최상목 부총리는 이렇게 또 답변을 했습니다. 생각보다는 지방 재정 상황이 괜찮다. 내년에도 교부세와 교부금 감소는 불가피하다. 괜찮은 거 맞습니까? 정부 입장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럴 수가 없는 게요. 이게 저희 이제 변호사들한테 의뢰인들이 물어보실 때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제냐면요. 예. 재판에서 이기냐고 물어봤을 때는 이길 수 있다, 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돈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시면 재판에서 이겨도 상대방이 돈이 없으면 못 주는 겁니다. 네. 법적으로 뭐 이겼다, 뭐 이걸 환경 무슨 의미가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는 그렇게 하는 거죠. 아, 이번에 우리가 지방교부세 불용처리할 때는 지방정부하고 소통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소통을 열심히 하면 돈 생깁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네.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요. 최상목 부총리도 보면은 제가 프로필을 찾아보니까는 어쨌든 사무관 시절부터 예. 계속 기재부, 재경부 이런 데만 있었기 때문에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서 과연 고민을 해봤는가 싶어요. 저는 이제 그 지방 언론사에서 계속 있으면서 지방의 그 재정 같은 걸 잘 알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니까 전체 기초단체가 226개인데 226개인데 그중에서 104개, 42.8%가 월급을 못 주는 상황이 되는 그러니까요. 겁니다. 예. 그리고 월급을 아예 못 주는 데도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좀 그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면 줄 수 있는 데도 있는데 자체 이 어떤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재정이 있어야지 지역 개발 사업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지역 개발을 초기에 투입할 사업비가 없어서 그냥 그 상태로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거예요, 지자체가. 네. 어떤 데는 그 재정 상황이 좋은 데서는 새로운 사업 막 하면은 거기 또 투자 유치도 막 됩니다. 그런데 아주 가난한 지방자치단체는 그것을 할 여력이 전혀 없어요. 그런 것을 보살펴야 되는 것이 중앙정부인데 이렇게 좀 재정 여건이 괜찮다. 전체적으로 지방 재정 여건이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좀 탁상 행정이 아닌가 봅니다. 현실 인식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중앙정부의 또 문제만이 아닌 것이 이 지방정부의 운영 관련해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끊임없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일단 그 중앙 재정보다 지방 재정은 감시의 눈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예. 감시의 눈이 좀 덜합니다. 중앙 재정은 각 언론사가 다 봐서 또 계속 꾸준히 추적을 하잖아요. 여러 언론사가. 그런데 지방 같은 경우는 물론 지방의 그 언론사들도 계속 감시의 눈을 보내고 있지만 예. 그렇게 투명하지가 않아요. 투명하지가 않기 때문에 좀 방만 운영을 하는 것도 있는데 이 방만 운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4년마다 선거를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4년마다 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이 국간에 이제 국간에 채워넣을 그런 기회보다는 국간에 있는 것을 계속 빼가는 거예요. 빼가서 그러니까 현역 자치단체장들이 물론 예. 이제 사전선거 운동을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치적을 만들어야 치적을 하니까요. 만들어야 되니까 예. 계속 국간을 비우는 거예요. 그런데 국간을 채울 틈이 없이 또 선거가 다가옵니다. 예. 그렇게 되니까 이게 결국은 어떤 그 전시 행정,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도움을 되는 이런 식으로 재정을 운영을 하기보다는 좀 전시 행정을 위한 돈이 많이 투입이 되는 측면이 좀 있으니까 네. 이게 그것이 지방 정부의 책임이 되는 거죠. 그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 어쨌든 돈이 문제입니다. 이 제대로 된 지방자치위에서는 지방 재정 확립이 되어야 된다는 건 불변의 명제인 것 같은데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말씀 주셨지만 8대입니다.
근데 오세훈 시장이 이것을 5대5로 맞춰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왔는데요. 어느 정도가 뭐 적정할까요? 이게 좀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선진국 오세훈 시장은 5대5로 이야기를 했지만은 예. 서울시는 참 저 재정 자립도가 괜찮은 편이거든요. 5대5라고 하지만 보통 선진국을 보면은 한 6대4 정도라고 해요. 예. 국세가 한 6, 지방세가 한 4. 근데 우리는 지금 지방세가 2니까 그 이제 단계적으로 좀 맞춰 가야 되는데 지방 교부세 같은 것을 좀 더 지금 정부가 세수가 결손이 되면은 무조건 지방 교부세를 깎는 방식으로 중앙 정부는 버텨나가거든요. 그럼 지방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고스란히 손해를 그 지방이 다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방 교부세 제도를 좀 더 뭐 손질을 할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저는 근본적인 문제는 이 지방의 재정 자립도 격차라고 봅니다. 각 지자체별로 재정 자립도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이것을 이제 서로 이제 메꿔주는 그 방식은 이제 중앙 정부가 다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디테일한 그런 정책이 아직 나온 적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검토를 새로 해야 될 그 새로운 정책 대안이 있어야 될 거로 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지방이 세금을 단순하게 중앙정부로서 많이 받느냐, 그거 받느냐 이게 문제인지 아니면 지방이 세금을 스스로 걷어서 스스로 지역을 일으켜서 거기서 세금이 많이 거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느냐 이게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하려면 먼저 투자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 투자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들에서는 직접적으로 지방을 살릴 수 있는 일을 어떻게 보면 뭐 권한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대해서 투자를 직접적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냥 서울 중앙정부에서 받아오는 돈만 있으니까 권한이 없으니까 책임도 없는 거고요. 그렇죠. 아까 이제 평론가님이 지역 언론들이 상대적으로 감시하는 것이 덜하다고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할 수 있는 일 자체가 별로 없으니까 네. 들여다볼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지역 언론도 중앙만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약간 악순환의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지방 정부가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재정권과 행정권을 명실상부하게 가지고 자치를 하게 하려면 헌법부터 바꿔야 한다 이런 의견이 이제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 지방선거 치르는데 이때 개헌도 하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10차 개헌의 핵심은 지방 분권 개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꽤 높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저희 이제 학교에서 사회 시간 같은데 우리 법의 순서가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조례 이런 순서로 법에도 네. 이 순위가 있다고 배우지 않습니까? 그게 딱 드러나서 보이는 겁니다. 이게 현재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게 국회, 중앙정부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법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법령을 만들 수 있다라고 순서를 정해놓고 그다음에 조금 전까지도 얘기했던 조세 같은 경우도 조세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한다. 이것도 국회에서 정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헌법 자체가 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이렇게 조정할 수 있게끔 구조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진짜로 이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주려면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네. 예. 자, 지방정부와 의회의 성찰과 개선도 뭐 당연히 이제 뒤따라야 이 이야기가 되게 명분이 있을 텐데 뭐 우리가 아주 자주 뉴스에서 봅니다만 지자체장이 뭐 각종 불법과 비리에 연루됐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외유성 출장을 뭐 그렇게 많이 가더라. 이런 뉴스 너무 이제 자주 봐서 지겨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와 이 의회의 어떤 청렴도 그 점수가 꽤 낮아요. 국민권익위원회가 2023년도 종합청렴도 그 평가를 발표했는데 지방의회 청렴도 점수가 68.5점입니다. 이게 이제 행정기관이나 공직 유관기관의 점수는 80.5점에 비해서 굉장히 또 낮은 편인 거죠. 두 분이 생각할 때 뭐 굳이 점수를 지방정부와 의회에 매긴다면 몇 점일지와 이것과 더불어서 이렇다면 그럼 지방선거도 아예 틀을 좀 바꿔보자. 이런 얘기도 같이 나와요. 그래서 말씀 주셨던 가장 큰 문제인 정당 공천 이거 배제하자. 그리고 광역의원도 중대선거구제나 비례대표로 뽑고 기초의원도 중대선거구제로 하자. 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이야기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다 점수를 먼저 매겨주시고 이 방법이 과연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인지까지. 저는 이제 점수를 매기기가 어려운 게 예. 지방자치가 다 같지가 않거든요.
광역이 다르고 기초가 다르고 또 광역 안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광역 시장이 하는 역할하고 광역 도지사가 하는 역할이 좀 달라요. 예. 예, 광역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실무에 가까운 일을 많이 하고 광역 그 도지사 같은 경우는 의전에 관련된 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또 기초단체도 구청장하고 구의회하고 그 지방에 있는 시장하고 시의원하고 군수하고 군의회하고 이게 역할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네네. 일적으로 제가 점수를 매기기는 참 애매한데 어쨌든 지금까지 보면 합격점은 아니다. 네. 예, 합격점은 아니다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주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자체장들이 지금까지 민선 이후에 전원이 구속된 지자체도 있습니다. 아이고. 지자체장이. 그렇습니까? 예, 있습니다. 와. 거기는 주로 어떤 특징이냐면은 개발 사업이 한창 벌어지는데요. 예. 뭐 주택 개발이든 개발 사업이 한창 벌어지는 데는 역대 시장이 다 구속된 데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런 데 대해서는 조금 더 좀 엄격한 잣대를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차원에서라도 정말 좀 시장의 권한이 너무 막강해지잖아요. 네. 민선으로 하면 간선보다 더 막강합니다. 민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기초단체장까지 그 226개가 되는데 거기에 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당 공천 배제 정도가 아니고 과연 민선으로 끝까지 가야 될까? 226개. 예. 물론 뭐 반대하시는 분들은 많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지금 지역구 선거구가 247개인가 그렇죠. 그런데 그 국회의원 선거구하고 비슷한 숫자의 군수 선거를 4년마다 하는 거예요. 그 기초단체장 선거를.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 국고가 많이 들어가서 세금이 들어가서 사람을 뽑아놨는데 그게 과연 관선보다 더 효율적인가? 그런 부분은 저는 한번 연구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바꾸자고 하면은 이게 좀 추세에 안 맞는 엉뚱한 이야기가 되지만은 그런 연구 정도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예.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단체장에 따라서 이제 성격이 좀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그 단체장이 얼마만큼이나 자율성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펼칠 수 있느냐인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산업단지 규모 같은 것을 단체장이 조성해서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단체장들도 있고 어떤 지역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중앙정부에서 정해놓은 일들을 관리하는 수준에서만 하는 그런 경우도 단체장들도 있죠. 있거든요. 예. 그럼 그런 단체장 입장에서 그 단체장에게 뭐 점수를 매긴다는 건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처럼 지방자치의 실권을 주려면 재정 건전성이 확보가 돼야 되고 재정 권한이 더 있어야 되고 그 재정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보면 뒷받침돼야 되는 건 뭐냐면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네. 근데 지역 경제를 살리는 일은 관이 그냥 주도한다고 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시 돌아가자면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이 광역단체를 묶어서 크게 규모를 해서 저 경제 규모부터 키워야 된다는 얘기 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아직까지는 검증된 바는 없어요. 근데 그쪽으로 나가지 않으면 지금 저희가 나누고 있는 얘기가 굉장히 탁상공론이 돼버리는 겁니다. 뭔가 지방들도 지역들도 이 지역은 어떤 산업을 통해서 이 지역만의 특색이 있고 그걸 위해서 교육도 그걸 뒷받침이 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어떤 뭐 다른 지역 단체에 비해서 도에 비해서 복지가 더 잘 돼 있다. 이런 일들이 있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기반도 없었고 그걸 어떻게 보면 시도했던 사람도 저는 찾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런 통합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그리고 이 자치분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너무 과밀화된 수도권 집중화 그리고 지역 소멸 위기가 이미 현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는 물러설 수 없다라는 입장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사 토크에서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의 현 주소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정말 뭐 자율성, 재정 자립도 또 재정 분권, 행정권까지 가지고 좀 제대로 된 자치 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핵심 키워드 하나씩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그 각 지자체들끼리 서로 이제 역지사지를 좀 해야 돼요. 예. 조금 전에 수도권 너무 가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김문수 경기도지사 시절에 오히려 수도권을 더 키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대수도론을 주장을 했어요. 대수도론. 네. 서울, 인천, 경기를 묶어서 대수도론을 해야지 이 상하이나 도쿄하고 경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도권을 더 키워야 된다는 이런 생각까지 있는데 그러면은 가뜩이나 위축된 다른 그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설득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역지사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예. 제가 이런 말씀 좀 과한지 모르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자체가 95년대 시작되는 시점에 민주화의 한 방편을 하나의 그 줄기로 지자체 제도도 도입이 됐거든요. 민주화의 줄기로. 그런데 지금은 민주화는 이제 제대로 완성을 했고 어떻게 보면 경제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면은
지자체의 운영이나 이 방식도 좀 민주화 이런 것보다는 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좀 초점을 맞춰준다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과연 어디까지 이것을 직선제로 해야 되는가, 정당 공천을 해야 되는가 그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저는 이제 경쟁력이라는 단어를 꼽고 싶은 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그런 겁니다. 어느 지역이 지금 막 지역별로 뭐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뭐 그것 따라서 뭐 남쪽에서 벚꽃이 피는 순서에 맞춰서 대학들도 사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계속 지금 10년 가까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엔 그 지역이 가진 경쟁력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 경쟁력이 없어서 다 수도로 올리고 있고 일자리 찾아 젊은 사람은 다 아직까지도 수도로 떠나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게 경쟁력인 거고 그 네. 경쟁력을 각 지역별로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냉정하게 어찌 보면은 진짜 그런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곳들 나올 텐데 다만 이거를 저는 그냥 막연하게 맡겨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경쟁력이라는 말을 했지만 지금 잠깐 얘기한 것처럼 국가의 경쟁력은 다른 국가와도 겨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특정 산업에 집중돼 있고 이렇게 되면 나라 전체의 경쟁력도 휘청일 수가 있어요. 네. 한 산업이 타격을 받으면 국가 전체가 휘청이는 일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성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지역별로도의 경쟁력이라는 것도 같이 고려를 하는 큰 그림을 좀 그릴 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방이 있어야 수도권도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또 지방과 중앙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정말 그 해법, 그 열쇠를 꼭 찾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시사토크 1인치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